낭만서점 121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평론스너 허입니다. 네. 지난주 딸에 대하여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사실은 녹음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기묘한 대칭구도가 만들어져요. 지난번 회차에서는 어머니와 딸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이번 회차에서는 할아버지와 나, 그러니까 남성들 간의 그렇죠. 예, 이야기를 또 다루는 작품이에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 화자가 얘기해주는 것에도 귀가 솔깃해지면서 그리고 그 시대를 조금은 살아봤잖아요. 나이는 다르지만 제가 굉장히 어렸던 기억이 나는데 네. 생생하더군요. 묘사가 굉장히 생생했던 것 같아요. 네, 이때가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또 서술자는 1인칭 화자인데 딸에 대하여는 기성세대인 엄마의 입장으로 쭉 나왔잖아요. 근데 이 우이동의 봄이라는 작품은 20대 청년의 눈으로 할아버지를 보는 그런 서술이 그려져서 화자가 바뀌었습니다. 네, 저는 재미있더라고요. 이렇게 예. 나란히 책을 읽으니까. 저희가 2회차 연속 방송이다 보니 처음부터 작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댓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살설솔술님, 이번 주는 허이님과 경환님의 이야기가 더욱 솔직하네요. 앞으로도 쭉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봅니다.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해요. 하셨는데 네. 이 댓글은 아마도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 예. 그 소설 편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네, 뭐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했지만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만족과 불만족을 예. 왔다 갔다 네네. 예, 어떻게 또 삶을 만족만 살고 있기 하겠어요. 때문에. 네. 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죠. 맞아요. 이미 이 삶에 놓여 있으니까요. 네, 모모 아자르님, 이제는 낭만서점 업데이트에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네요. 월요일 저녁마다 무언가 허전한 것 같다 싶어서 생각을 해보면 낭만서점 에피소드가 올라오는 날이더라고요. 오, 알람을 탑재하셨습니다. 그러게요. 몸에. 오늘 방송도 우연찮게 출근 준비를 하면서 듣기 시작했는데 두 분께서 매일 아침 정해진 출근 시간에 맞춰 출근하는 직장인분들이 대단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근실이 웃음이 나왔다가 또 한편으론 지금 당장 관두고 싶다라고 말하는 낭독에선 격한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책을 통해 직장인이 공유하는 절망과 불안 등이 전해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방송을 들었어요. 일본 소설은 거의 읽지 않는데 낭만서점을 통해서 일본 소설의 매력을 새롭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 들으시다가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훗 하실만 하네요. 네. 예. 저도 이렇게 밖에 나갈 준비를 하면서 팟캐스트를 이렇게 듣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꼭 늦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 내용에 집중하느라 정작 제가 해야 될 걸 잘 못해가지고. 예, 맞아요. 네, 모모아자르님은 지각하지 않으셨겠죠. 네. 저희가 하는 얘기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서 네. 스케줄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윤깽씨 님인데요. 어느 순간부터 허이님과 경환님의 연기에 몰입해서 듣게 되네요. 환절기인데 두 분 목 관리 잘하시고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하트 보내주셨네요. 네. 저의 연기는 늘 참 보잘것없지만 왜 그러세요? 경환 씨는 점점 느시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진짜 이제 뮤지션에서 다른 쪽으로 또 점점 영역 확장을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많이들 그렇게 조언을 해주잖아요. 연기를 할 땐 나를 버려라. 예. 그 버리는 게 쉽지 않은데 회가 거듭될수록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허이 씨가 그냥 조금 덜 버리셨을 뿐. 아직 이미지적으로 잃을 게 많아서 그런가요? 네, 저도 점점 버리세요. 버려보려고요. 네. 예. 그다음에 바니 유기님. 화요일 새벽이면 언제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오나 궁금해집니다. 아, 그러시군요. 또 모모 아자르님에 이어서 저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매번 다양한 색채의 책들을 선물로 가져다줘서 1년을 돌아보면 유리병에 든 알록달록 맛있는 사탕이 떠오릅니다. 시간이 지나도 늘 지켜지는 두 진행자들의 서로에 대한 예절 바른 거리가 낭만서점의 큰 매력이라 생각됩니다. 환절기 건강하시고 늘 맑은 목소리 들려주세요. 네, 하셨습니다. 네. 이 바니 60인님은 약간 시적인 글을 써주셨어요. 네.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편을 하니까
연말에는 알록달록한 사탕을 모아둔 유리병 같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문장을 쓰신 것부터 뭔가 범상치가 않은 게 보통은 쉼표를 사용해서 예, 문장을 이렇게 만드는데 마침표로 예, 이렇게 강조 표시를 해주셨어요. 서로에 대한 예절 바른 거리가 저희한테 느껴진다고 하시네요. 안 친하던 얘기죠.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다 전적으로 허희 씨의 공입니다. 허희 씨가 예절이 바른 분이에요. 저는 회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허희 씨를 막대하고 있는 기분이 들고. 아니에요. 네.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네. 예절이 저는 네. 참 가까운 사이일수록 또 자주 만나는 사이일수록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근데 이 바니 62님도 그러시고 윤깽씨님도 그러시고 목 관리 잘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허희 씨는 언제나 낭낭하시거든요. 근데 아마 요 녹음 때 제가 목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네. 그때 감기 기운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걸 들으시고 이렇게 또 체크해 주시는 것인가 싶어서 마음 짠해집니다. 아유, 예. 그러게요.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봄날님입니다. 주키퍼스 와이프 인상적이고 감동이 있고 여운을 주는 책이었어요. 나라면 절대 하지 못할 일을 해낸 부부가 정말 존경스러워요.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저랑 같은 감상평이시군요. 영화를 보면 저도 펑펑 울 것 같아요. 수용소로 가는 기차를 타겠다고 손을 뻗은 아이들의 모습이라니 생각만 해도 먹먹해집니다. 아, 이 장면 다시 떠오르네요. 예. 네, 이번 방송도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방송이었던 이기호 작가의 웬만해선 아무렇지 않다를 듣고서 독서 모임에 추천해 읽고 있어요. 낭만 서점을 통해 가슴과 머릿속이 풍성해져요. 참 두 분은 어떤 자세로 책을 읽으시나요? 궁금했네요. 목에 물이 되지 않는 자세를 추천해 주세요. 경원 씨 어떤 자세로 읽으십니까? 저요. 예. 저는 목에 물이 되는 자세로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에 읽으세요? 늘 무리가 가는 것 같은데. 책상에 앉아서 읽으십니까? 근데 자세가 계속 변하고 책상에 앉아서 읽지 않고 소파에 앉아서 읽다가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쭉 어딘가에다 올려놓고 읽다가 점점 눕고 옆으로 누워서 읽었다가 결리면 반대로 누워서 읽고 다양한 자세로 최대한 불량한 자세로 읽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하철에 서서 읽을 때가 좀 많고요. 예. 저는 어떤 책을 읽느냐, 그러니까 목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책을 좀 다르게 읽는데요. 좀 쉬고 싶을 때, 그리고 그냥 집중을 그다지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책을 읽을 때는 경환 씨처럼 뭐 소파에 앉아서 읽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낭만서점 책을 준비하거나 이렇게 자세가 다른가? 네. 그다음에 뭐 비평을 쓰거나 리뷰를 써야 돼서 어떤 작품들을 보면 책상에 앉아서 각 잡고 자연의 소리를 틉니다. 그게 1시간짜리거든요. MC 스퀘어? 아니요. MC 스퀘어는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왜 MP3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틀어놓으면 딱 1시간에 맞춰요. 그러면 그게 끝날 때쯤에 이제 저는 10분 정도 일어나서 스트레칭이나 뭐 이런 체계적이다. 걸 하고 다시 10분 쉬었다가 들어와서 책을 읽고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에 뭐 무리가 덜 가더라고요. 허리도 그렇고. 계속 같은 자세가 계속 아니니까. 같은 자세로 저는 1시간이 넘어가면 집중력이 깨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자연의 소리가 필요하시면 언제 저희 집에를 오세요. 자연의 소리가 납니다. 새 뭐 이런. 저희 산 밑이라서. 네. 그러니까 백색 소음을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연의 소리가 필요하시면 북뉴스 골뱅이 교보북.co.kr에 저는 주로 물소리 듣습니다. 쫄쫄쫄쫄. mp3를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오늘도 봄날님까지 댓글을 만나봤는데요. 네, 저희 책 선물 드릴까요? 네. 바니 62님, 그리고 윤깽씨님, 모모 아자르님, 살설솔술님, 이렇게 책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봄날님은 저희가 지난번에 바로 지난주에 선물을 보내드렸죠? 네, 보내드리는 명단에 있었지요. 그래서 북뉴스 골뱅이 교보북.co.kr로 선물 받을 주소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다른 공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저희 12월에 정희원 작가님과 랄라스윗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12월 15일 금요일 7시 30분 성수 아트홀입니다. 그레이트 토크 위드 낭만서점 마지막 이야기가 될 텐데 정희연 작가님의 신작이 나오죠. 그 신작을 다루게 되고 뮤지션은 랄라스윗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PD님이 이거 꼭 언급해달라고 하셔서 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낭만서점이 광고 및 제휴 관련 제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함께 하시길 희망하는 광고주 분들의 문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라도 저희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네. 연락하실 곳은요. 북뉴스@교보북점.co.kr입니다.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천명관 작가의 우이동의 봄이라는 작품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네.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방송이 업로드된 그 다음에 바로 저희 그레이트 토크 위드 낭만서점 공연을 이 작품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천명관 작가님이 나오시고요. 뮤지션은 멜로망스와 함께 할 텐데 이 공연은 벌써 매진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천명관 작가의 이 우이동의 봄이라는 작품은 단편 소설이에요. 원래는 칠면조와 달리는 육체 노동자라는 2014년에 출간이 된 소설집 안에 들어있고요. 우이동의 봄이라는 소설은 2012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네. 저는 천명관 작가님의 성함만 익히 듣고 유명하신 분이니까 소설은 이번에 사실 처음 읽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천명관 작가님이 저희 낭만서점에도 나오신 적이 있습니다. 정희연 작가님과 진행을 할 때 오셔서 참 많은 네, 재밌는 얘기 그랬군요. 해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약 3, 4년 전이겠군요. 네. 예. 뭐 검색하시면 여러분 바로 찾아서 그러네요. 예.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방송보다 밑으로 쭉 내리시면 어딘가에는 있겠군요. 맞습니다. 예. 네. 이 천명관 작가님 뭐 유명하신 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간략한 양력을 말씀드릴게요. 네. 1964년 경기 용인에서 출생했습니다. 골프숍의 점원, 보험회사 영업사원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30이 넘어서 영화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영화 미스터 맘마의 극장 입회인으로 시작해 영화사 직원을 거쳐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고요. 영화 총잡이, 북경반점 등의 시나리오는 영화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화화되지 못한 시나리오도 다수 있고요. 연출에 꿈이 있어서 시나리오를 들고 오랫동안 충무로의 낭인으로 떠돌았으나 40이 될 때까지 영화 한 편 만들지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준비하던 영화가 엎어진 40쯤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동생의 권유로 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2003년 문학동네 신인상 소설 부문에 프랭크와 나아가 당선되었고요. 2004년 제10회 문학동네 소설상에 고래가 당선됐습니다. 그 외에 장편소설로 고령화 가족, 나의 삼촌 브루스리, 이것이 남자의 세상이다가 있고 소설집으로는 유쾌한 하녀 마리사, 칠면조와 달리는 육체 노동자가 있습니다. 예, 천명관 작가님 하면 정말 범상치 않은 그런 생을 살아오셨다. 라는 걸 여러분도 이 양력 소개를 통해서 짐작을 좀 하실 텐데요. 네. 우선 여러 직업을 좀 거쳤어요. 골프숍 점원, 보험회사 영업사원 정도가 여기 나와 있는데 또 영화사 직원도 하셨고요. 네. 또 영화판에 오래 있으면서 뭐 시나리오도 참 많이 썼고 무엇보다 좀 가슴이 아픈 건 영화화된 작품보다 영화되지 못한 시나리오가 훨씬 많다라는 거고요. 또 연출을 하고 싶었지만 결국 감독으로 데뷔하는 건 실패했다. 예, 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소설가가 된 건 이제 40즈음이었고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 예, 소설을 한번 써보자. 네,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하죠. 근데 그 결심이 참, 네, 잘 이렇게 성공적으로 예, 독자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네요. 그렇죠. 만나볼 수 있었으니까요. 이후에 많은 작품을 내시면서 또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고래라는 작품을 읽었을 때가 네. 생각이 나요. 이게 2004년에
문학동네 소설상에 당선이 됐는데 세상에 소설이 이럴 수도 있구나. 저는 그런 어떤 경악을 좀 했던 작품이에요. 그렇군요. 네. 고래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바다에서 고래를 보면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대요. 너무 커서 압도적이어서. 근데 이 소설이 정말 그렇습니다. 뭔가 범상치 않은, 그러니까 기괴한 인물들이 다수 등장해요. 주인공부터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스케일이 큰 소설이었다. 이게 좀 인상적으로 네, 기억에 남습니다. 원래는 이 작품을 가지고 뭔가 이 당시에 비평을 써보려고 좀 복닥복닥 하다가 실패했던 그래요? 경험이 있습니다. 그 비평은 어디서도 볼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 허희 씨 뭐 폴더 속에 어떻게 들어가면은 폴더 속에는 있습니다. 한 페이지 쓰다 말았어요. 그렇군요. 네, 이게 제가 대학 2학년 때인가? 였으니까. 네. 네. 영화 총잡이나 북경반점 이런 영화들은 기억이 납니다. 네. 어린 시절에 비디오 가게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천명관 작가가 골프숍에 점원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오늘 다룰 우이동의 봄에도 이 주인공 나가 직업을 하나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골프숍 점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천명관 작가의 어떤 자전적인 경험이 이 우이동의 봄이라는 작품에 상당 부분 녹아 들어가 있다.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죠. 네네. 아무래도 또 재밌게 그런 부분을 녹이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이제 골프 점원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들을 겪고. 자, 그럼 이 우이동의 봄이라는 작품의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네. 이 소설은 할아버지에 관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고백기입니다. 시간적 배경은 한국의 14대 대통령 선거가 있던 1992년인데요. 저도 얼핏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후보와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었던 때입니다. 경원 씨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고요. 이때 당시에 기호 3번도 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 맞아요. 하지만 그런 뜨거운 선거 열기와는 관계없이 군대를 막 제대한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새방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요. 나의 아버지는 파산하고 가족과의 교류를 끊은 상태였죠. 한편으로 나는 셋집의 주인 딸인 경숙이라는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나에게 취직 자리를 알아봐 준다고 얘기를 좀 하자고 합니다. 드디어 나에게도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걸까요? 오랜만에 나왔네요. 의문형으로 끝나는 줄거리 소개. 보통 이 소설 줄거리나 영화 줄거리 소개하면 항상 말줄임표로 끝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떠나게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저도 뭐 네. 이런 식의 표현을 좀 해봤는데. 네네. 이 새빵살이가 참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치열합니다. 아주 좁고요. 소리도 다 들리고 불편한 것도 많고. 그래서 그 90년대의 어떤 풍경들이 기억이 나요. 92년 예. 14대 대통령 선거. 저는 이 전 선거도 기억이 나요. 기억력 엄청 좋으시네요. 예, 87년이죠. 아침에 일어나는데 노태우 대통령 당선해서 웃고 있는 얼굴이 기억이 나요. 그게 뭐 유치원 들어가기도 전이잖아요. 근데 그때 기억이 나시는군요. 딱 유치원 때 정도죠. 네, 정확히 기억이 나요. 와, 우리나라에 큰일이 났구나. 뭐 이런 생각이. 네, 무슨 되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나 보다. 그때의 느낌과 황용조 선수가 마라톤 금메달 땄을 때의 느낌 약간 비슷했어요. 우와. 아침에 일어나니까 일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 바르셀로나 올림픽.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 1990년대라는 이 상황, 이 천명관 작가가 나의 삼촌 브루스 리도 그렇고요. 꽤 많은 작품에서 과거를 다룬 작품을 상당 부분 씁니다. 아무래도 그것이 이제 본인이 살았던 삶의 경험을 제대로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여하튼 이 90년대를 좀 회고해 본다는 측면에서는 아직 90년대의
네. 이제 막 태어나신 분들은 그냥 이런 시기가 있었구나. 맞아. 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또 이 시대를 정말 경험하셨던 분들은 또 어떤 추억에 잠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회고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시기인 거잖아요. 너무 가까워서.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이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 뭐 7080 이런 단어가 있듯이. 네. 예. 근데 이제 뭐 응답하라 1997도 있었고 94도 있었고 1988까지 갔는데. 네. 예. 그 즈음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천명관 작가의 저자의 말을 좀 읽어드릴게요. 전체적인 이 소설집이 또 어떻게 쓰여지게 됐는지, 그리고 작가가 이 당시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젊은 시절 이 동네 저 동네 기웃대다 부록이 넘어서야 겨우 문단 말석에 자리를 얻어 글을 써서 먹고 산지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뒤늦게라도 사람 구실을 하는구나 싶어 늘 고맙고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한편 소설가란 저에게 여전히 낯설고 어색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엔 작가가 된 모습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론 진짜 작가가 아니라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어떤 작가 흉내를 내면서 사는 게 아닐까 하는 이상한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긴 소설가란 좀 이상한 직업이기도 하지요. 어느 누가 자신에게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 생각할까요? 어느 누가 현실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그토록 집요하게 궁리하고 고민할까요? 그리고 또 왜 누군가에겐 그런 허구를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고 누군가에겐 그런 재주가 없는 걸까요? 그것은 과연 숭고한 예술적 재능일까요? 아니면 그저 한낱 요상한 천기에 지나지 않는 걸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런 재주로 밥벌이를 하며 살아간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한 말이 생각나는군요. 세상을 떠났을 때 자신의 묘비명에 어떤 문구가 새겨지길 원하느냐는 질문이었는데 저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네, 천명관 작가의 말. 아예 이 글의 제목 자체가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입니다. 참 위트가 있으시네요. 네. 본인을 그리고 약간 자학 개그 비슷하게 좀 해주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소설가라고 하는 이 직업 자체에 대한 어떤 의문들. 이야기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지? 뭔데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주고 또 나는 밥을 이걸로 먹고 살고 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좀 하시는 건데 글쎄요. 천명관 작가님은 제가 보기에는 굼벵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뭘까요? 굼벵이보다는 훨씬 더 큰 예. 생물체. 그렇습니다. 예. 굼벵이라고 하기에는 그가 쓴 작품들이 예. 굉장히 커다랗습니다. 농담이에요, 여러분. 자, 우이동의 봄 이야기 해볼 텐데요. 네. 우이동 하면 혹시 경환 씨 뭐 떠오르시는 게 있습니까? 아니, 이 우이동이 제가 아는 우이동, 우면동 근처에 우이동 맞을까요? 저는 우이동이 MT 많이 가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뭐 딴 데구나. 저는 우이동을 예전에 대학 다닐 때 MT로 한번 갔던 것 같아요. 네네.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송추 있네요. 전 송추는 가본 거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우이동에 대해서 별 기억이 없는 게, 어떤 경치를 구경한 게 아니라,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MT를 가면 방을 잡아요. 그리고 줄구장창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셔요. 예. 네. 그래서 바깥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우이동이라는 곳에 대한 기억보다는 네. 그냥 방 안에서 음주의 기억. 네. 얘기를 나눴던 기억. 훨씬 술을 좀 잘 드시나요? 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의 기억이 좀 잘 나는 건 제가 술을 안 마셨기 때문에 술 마시고 노는 애들의 모습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모르지. 그랬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우이동의 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소설의 초반과 중반부에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렇죠. 사는 동네는 청량리고, 네. 우이동은 나중에 꽃구경 가서 맞아요. 놀러 가는 그곳이군요. 네. 자, 이 청량리 근처의 새방에서 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함께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밥 먹는 동안에 할아버지가 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좀 곤혹스러워요. 요즘 세대들이 명절 때 당하면 될 곤혹스러움을 함께 지내면서 거의 매일 당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막 군대 제대한 제대로 지금 취직 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좀 어렵게 살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쵸. 지금 또 건강이 이렇게 안 좋고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지금 수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소년 가장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조금은 있지만 청년 가장이고 아버지는 파산했고 아버지는 지금 파산해서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새방에서 살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너 뭐 하고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맞아요. 자, 그 부분 저희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래. 네가 다니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라고? 무역회사라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옷이 왜 그 모양이냐? 옷이 왜요? 네 할미가 빨래를 할 때 보니까 구정물이 나오는데 중랑천 똥물보다 더 더럽더구나. 아, 그건... 신발도 지난주에 빨아시는 것 같은데 벌써 걸레가 됐더라. 밑창도 다 해지고. 하긴 자격증 하나 없는 고졸 출신의 얼치기를 무역회사 같은 데서 받아줄 리 만무했다. 당시 나는 인근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말하기가 창피해 되는 대로 무역회사에 다닌다고 둘러댄 거였다. 무역회사긴 한데 짐도 나르고 이런저런 잡일이 많아서요. 사람이 닥치면 노가다도 할 수 있고 똥장군도 짊어질 수 있는 거지만 거짓말 해버릇하면 못 쓴다. 그건 도둑질보다 더 나쁜 거야. 근데 너 언제 시간 되니? 시간은 왜요? 내가 다니는 병원에서 보호자를 한번 데려오라더라. 제가 보호자요? 그럼 누가 가니? 네 애비는 빚쟁이한테 쫓겨다니느라 빼기도 안 내미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쉬니까 그때 가볼게요. 그래라. 바쁜 사람을 왜 오라가라 하는지 원. 할아버지는 뭔가 못마땅한 듯 이맛살을 찌푸리더니 기어코 누구에게인지 모를 욕설을 한마디 뱉어냈다. 도둑놈의 새끼들. 할아버지가 눈치가 참 빠르세요. 손주가 하고 다니는 행색을 보아하니 무역회사가 아닌데 무역회사라고 하니 야 거짓말은 하지 마라. 거짓말이 더 나쁘다. 그쵸?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거 여러분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소설의 초반부에 그러니까 서두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언젠가 나는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던 적이 있다. 그것은 나의 할아버지에 관한 일로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내 의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는 게 이미 소설 초반부에 그러네요. 중요하게 언급이 되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또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다 읽고 나서 다시 읽으니 여기 이렇게 초반부에 복선이 깔려 있었네요. 그렇죠. 예. 네. 근데 할아버지가 몸이 또 좋지 않으세요. 분유 깡통에서 소다를 이렇게 좀 숟가락으로 퍼서 드시기도 하는데 그게 아마 그러니까 위가 안 좋기 때문에 예, 소다를 좀 드셔서 좀 속을 좀 다스리려고 하시는 거겠죠. 예.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소변을 보지 못하셔서 배에 이제 구멍을 뚫고 거기에 호스를 연결해서 그곳으로 이제 소변을 보시죠. 저는 참 이 작품 읽으면서 기묘했습니다. 왜요? 제가 한 경험과 많은 부분이 일치해요. 어떤 부분?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지금 돌아가셨는데 네. 이렇게 좀 고함치는 스타일이셨어요. 특히 술을 좋아하시고 예. 술이 들어가면 더 흥에 겨워서 좀 이렇게. 그리고
담배 좋아하시고 네, 담배 태우는 거. 여기서도 할아버지가 안 펴야지 하시다가도 또 피시잖아요. 네. 기침을 하시니까. 네. 예. 그리고 이렇게 호스를 통해서 소변을 빼내는 네. 것도 할아버지가 병환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말기에는 좀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던 할아버지와 이렇게 봤던 장면 많이 나와서 겹치는 부분이 많네요. 많이 겹쳤고요. 예, 할아버지 생각도 좀 많이 나고 네. 옛날 얘기 듣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제가. 예. 그렇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대하는 방식도 전형적인 옛날 한국 할아버지들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낭독하진 않았지만 이제 그 보호자를 병원에서 데려오라라는 말을 할아버지가 나에게 했을 때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에이 아무래도 노인네라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냥 네가 한번 시간 좀 내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시죠.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기는 왜 못 알아들어? 이러면서 예 버럭하십니다. 이런 젠장이 있죠. 네. 그러니까 소리를 막 지르는 할아버지. 그 옛날 그 할아버지들은 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귀가 실제로 조금 안 들리셔서 소리를 지르시는 경우가 네.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있고 저희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잘 못 들으셔서 또 소리를 일부러 또 크게. 네. 근데 할머니 말씀 또 달라요. 저렇게 소리를 질러서 내가 귀가 안 들린다고. 맞아요. 후자인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그 병원에 갔다 온 내가 그 병원에서 의사한테 들은 이야기를 할머니한테 먼저 말씀을 드려요. 할머니가 그래 의사가 뭐라고 그러디 이렇게 나한테 물었는데 뭐 가벼운 폐렴이라는데 지금 기관지가 약해졌으니까 찬바람 쐬지 말고 무리하시지 말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뭐 다른 얘기 없니? 이랬더니 예 없습니다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옆에서 할아버지가 또 욕을 한마디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기껏 찬바람 쐬지 말라는 얘기 하라고 사람을 오라가라 한 거야? 뭐 이러면서 맞아요. 원 그런 미친놈들이 있나? 네. 예.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건 다 돈 받아 먹으려는 수작이다. 네. 또 이런 역정을 냅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되게 깐깐한 사람이라는 일화가 이 작품에 언급이 돼 있죠. 예. 한약을 한 제 지으러 갔는데 약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으니까 한의사가 녹용이 들어가서 그렇다. 그렇게 말했더니 네. 할아버지가 녹용을 당장 빼라고 해서 한의사가 이미 지어놓는 약첩에서 핀셋으로 일일이 녹용을 골라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할아버지가 이게 그러니까 녹용을 달여서 액체로 만든 한약이 아닌 게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건더기를 건져낼 수 있으니까. 건질 수 있는. 야, 근데 이 녹용을 넣어야 약효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네. 주의를 가진 할아버지인 거죠. 맞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평생 깐깐하고 지독하게 살았는데 왜 말년의 삶은 이런가? 나는 좀 짠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지금도 내가 밖에 나가면 너만큼 못 벌 것 같아. 막 이렇게 하시지만 실제로는 내 눈치를 예.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네, 맞아요. 실제로 조금 이렇게 가장의 지위에서 조금은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마음이나 이런 어떤 독한 말들을 뱉어내는 분들이 제 친구 중에서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너 돈 번다고 유세 떠냐? 뭐 이런 거. 예, 예. 내가 지금 나가면 뭐 못 벌 줄 알아? 이런 대사들이 실제로도 네. 등장을 하더라고요. 예. 평생을 그걸로 자신의 어떤 성취 지위를 누려왔던 분들인데 네네. 그것이 사라졌으니까. 아버지의 쓸쓸한 뒷모습이기도 하겠고, 예. 그것이 조금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상황 같기도 하고. 예. 네. 자, 그런 와중에 할아버지가 나와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그게 바로 선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정치 얘기 많이 했었죠. 네. 할아버지랑. 예. 거의 하시는 말씀도 비슷합니다. 예. 그래요? 예. 누구는 안 된다. 어느 당은 안 된다 이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보통 선거 앞두고 정말
추석이나 원래 선거가 이제 12월에 있으니까 보통은 이제 추석 때 친척들이 모이면 야, 너 이번에 뭐 혹시 누구 찍을 거니? 뭐 이렇게 넌지시 물어보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번에는 장미 대선이었지만요. 장미 대선이었지만. 근데 이거는 뭐랄까 너무 할아버지가 노골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하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그나저나 넌 마음은 정했냐? 뭐가요? 누굴 찍을지 정했느냐고. 그냥 전 투표 안 하려고요. 그때 나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우리의 처지가 달라질 거라는 아무런 기대가 없었다. 당연히 선거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누가 되든 우리랑은 상관없잖아요. 나라에서 하는 일에 협조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어깃장을 놓는 건 백성된 도리가 아니다. 할아버지는 등글개를 내려놓고 내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도 혹시 그런 거 아니냐? 뭐가요? 할아버지는 뭔가 말을 하려고 입을 오물거리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슬그머니 담배를 피워 물었다. 기침이 심해 며칠간 참아두었던 담배였다. 그때 나는 할아버지의 입안에서 맴돌던 말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운동권. 그 말은 당시 텔레비전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중 하나였다. 언제나 섬뜩한 느낌의 폭력적인 배경화면과 함께였다. 할아버지가 입을 다문 건 아마도 그 의미를 정확히 몰라서였을 것이다. 그리고 왠지 그 말이 할아버지가 그토록 증오하면서도 두려워하던 빨갱이란 말과 관련이 있다는 느낌에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을 것이다. 네, 할아버지가 지금 나와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도 투표는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은 어느 후보를 찍어라도 여기에는 이렇게 담겨 있는 거죠. 네. 네. 이 대화를 나누기 전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내가 자유당 시절에 한강 백사장에서 신익희 연설도 들어보고 5.16 지나고 나서 박정희하고 윤보선이 연설도 들어봤지만 역시 말은 김대중이가 제일이더라. 네. 역사의 산증인.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할아버지는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뒤에 그때 연설을 듣고 혹해서 김대중 후보를 찍은 사람이 많았지만 만약에 그때 김대중 후보가 당선됐으면 어쩔 뻔했냐. 안 됐길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게요. 이 소설에서도 계속 궁금해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뭔가. 아무 근거가 없어요. 별로 안 나와요. 다만 그 이웃집에 어떤 할아버지의 돈을 떼먹고 도망친 사람이 전라도 출신의 사람이었다. 요 정도 언급은 나오는데 그 돈의 액수가 2만 원이었다. 2만 원. 네. 할아버지가 저렇게 펄펄 뛰더라. 예. 이때 당시 2만 원이면 조금은 지금보다는 비쌀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아주 큰 금액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 또 지역 감정에 대한 얘기가 정말 여과 없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들이 어떤 그 차별적 냉대를 전라도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었는지가 여기 드러납니다. 예. 참 지금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 비슷한 대화를 많이 나눴던 것 같거든요. 할아버지랑. 할아버지 저 신익희 선생님 막 연설 들었다는 이런 얘기 나오니까 진짜 비슷한 게 3.15 부정선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4452이라고 하는. 네. 3.15 부정선거 얘기를 정말 생생하게 들었어요. 왜냐면 경찰관이셨거든요. 그 부정선거에 개입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역사를 정말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죠. 네. 근데 저희가 이걸 언급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참, 차별적인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아주 후반부에 중요한 어떤 반전의 계기가 또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 저희가 무슨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자 이런 소설, 이런 내용을 일부러 언급하는 건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이게 뭐 과장돼 있는 지금 내용이 아니잖아요, 전혀. 정말 많이
봐왔던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 실제로 답답할 정도로. 예. 이 지역 감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나마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 그 전라도 출신들에 대한 사회적인 진출이 어려웠던 것. 이른바 공직에서도 경상도 출신들은 네. 이렇게 승승장구하는데 전라도 출신들은 상대적으로 계속 좌천된다거나 승진을 못한다던가 이런 것도 공직사회에서는 분명히 있었죠. 어제 뉴스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일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자, 나는 막노동을 하며 좀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데 어느 날 할머니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건 바로 주인집 딸인 나와 비슷한 또래의 경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좀 보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보자고 할까요? 설레게.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실은 내가 이 경숙이라는 여성을 좀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네네. 네. 자꾸 마주치기도 하고 네. 여기서는 그 굉장히 몸매가 아름답다고 표현돼 있어요. 경숙이라는 사람이 이제 전문대학을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이 여성을 뭐 마음에 두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감히 넘볼 수 없는 상대다. 또 이렇게 좀 체념을 하고 있던 상태이기도 했죠. 나는 고졸이고 그녀는 전문대생이고 그리고 주인집 딸이고 심지어 예, 넘보지 못하고 계급적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예. 네. 자, 과연 그녀는 나에게 왜 보자고 했을까요? 이번에는 경환 씨가 경숙 역할을 해야겠네요. 경환이니까 경숙 역할을 해야죠. 운전할 줄 아신다면서요? 네. 군대 있을 때 운전병이었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경숙이 말한 일자리는 다름 아닌 운전사였다. 자기 회사에서 일하던 운전사가 그만두어 사람을 알아보던 차에 나를 회사에 추천했다는 거였다. 뭐 회사 규모가 작다 보니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인쇄물도 나르고 온갖 잡일을 다 해야 되거든요. 괜찮겠어요? 상관없습니다. 실장님 얘기가 점심 먹여주고 50만 원이라던데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하여간 면접 보고 나서 정한다니까 일단 만나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난 그냥 소개만 해주는 거니까. 참, 할아버진 괜찮으세요? 취직에 관한 얘기가 끝나자 경숙은 할아버지의 안부로 화제를 돌렸다. 네, 기관지가 약해지셔서 밤에 좀 시끄럽죠? 시끄러운 게 어디 할아버지뿐인가요? 우리 새엄마도 아마 뒤지지 않을걸요? 무슨 말일까 잠깐 의아했지만 그녀의 야릇한 미소를 보고 나는 곧 무슨 뜻인지 깨달았다. 밤마다 주인 여자가 내는 유난스러운 교성을 말하는 거였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엄마가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집 아이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도 이해하게 되었다. 서로 재혼하는 과정에서 반은 남자 쪽에서, 나머지 반은 여자 쪽에서 데려온 아이들이었다. 아주 징그러워서 못 봐주겠어요. 그 나이에 뭐가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사는지. 경숙은 입을 삐죽거리다 좀 민망했는지 해주고 웃었다. 귀여웠다. 그래도 뭐 밤낮 죽어라 싸우는 것보단 낫지 않아요? 전에 우리 엄만 부부싸움하다 아빠를 칼로 찌른 적도 있거든요. 정말요? 예.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 수십 반을 꿰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하여간 그때 생각하면 정말이지 진저리가 나요. 경숙은 나보다 1살 어렸지만 이미 세상사에 대해 환히 꿰고 있는 듯 뭐든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였다. 그래서 왠지 나보다 더 어른스럽게 느껴졌다. 뭐 인상이 좋으셔서 잘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경숙은 남은 맥주를 단번에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만 들어가죠. 내가 황급히 뒤따라가 계산을 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먼저 카운터에 술값을 올려놓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내가 먹자고 했으니 내가 내야죠. 나중에 취직해서 월급 타면 한 잔 사세요. 그녀는 나를 향해 빙긋 웃어 보였다. 호프집 간판 불빛 아래 볼 우물이 예쁘게 패었다. 네, 단둘이서 한 잔 했군요. 네. 호프집에서 맥주를 기울였던 경숙이가 샀습니다. 네. 그리고 둘의 어떤 과거 이야기, 집안 이야기도 조금씩 나눴어요.
저는 경환 씨가 운전하실 줄 안다면서요? 라고 이제 물었잖아요. 저는 주인공 내가 네 군대 있을 때 운전병이었습니다. 라고 답했잖아요. 굉장히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운전병이셨어요? 예. 그래서 아까 할아버지가 그렇구나. 많이 떠오르신다고 했잖아요, 경환 씨가. 그래서 이건 제대한 다음에 나이인가? 그렇구나. 생각을 했죠. 운전병이셨구나. 네. 전혀 저 2811 주특기가 그렇습니다. 그랬군요. 저는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번호는. 네. 저는 현악기 연주병이었는데. 근데 저는 운전을 못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재 그렇다고요? 아니면은? 네, 현재 못해요. 운전병일 때는 그리고 하셨고요? 운전병일 때도 실제로 운전을 많이 했던 건 아니고, 운전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전면허 따고 한 달 뒤에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초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정비 그랬구나. 쪽에 많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허희 씨는 딱 행정병 각인데. 그래요? 예. 행정병은 아니었나요? 그러다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관병이라는 공관병. 예. 아이고 거기에 고생하셨네. 이제 차출이 돼서 공관병으로 무슨 공관이었나요? 제대를 했습니다. 예? 누구 공관이었나요? 사단장? 군단장. 군단장. 예. 삼성 장군. 어우. 예. 높은 분의 있었습니다. 공관이었네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있었던 그 공관 생활은 매우 좋았습니다. 예. 공관이 어떤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공관 앞들에서 연주한 적이 있습니다. 군악대를 불러서 이렇게 연주를 시키더라고요. 그럼 안 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사적인 유용인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어떤 파티 연회가 좀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몇 사단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저도. 그래요. 근데 이 경숙이 나한테 지금 취직 자리를 주선해 줬는데 이렇게만 보면 나랑 경숙이랑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경숙이도 지금 술도 사주고 신경도 써주고 맞아요. 인상이 좋으셔서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가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된 걸까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 그런데 취직에 실패합니다. 네. 우선 면접을 봤는데요. 그 담당자가 나를 뽑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일단 나이가 너무 어리다 그랬대요. 네. 아니 나이가 뭐가 어립니까? 20대 지금 중반 정도인데. 그리고 경숙이를 통해서 들은 얘기는 너무 좀 사람이 자신감 없어 보이고 해서 안 뽑은 것 같다는데 그러니까 좀 자신 있게 좀 하시지 이런 얘기를 괜히 듣습니다. 근데 그건 자신감과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속이 상하셨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운전사도 못 되는 이 손주의 인생이 나처럼 펼쳐진 건 아닌가 이런 한숨을 또 내쉬었다는 그런 문장도 나와요. 그리고 나서 혹시 우리 손자가 대학을 안 나와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하시죠. 그러니까요. 운전사도 대학을 나와야 하는 거냐 하고 물어보시죠. 씁쓸하게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 할머니와도 내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나한테 또 이런 충고를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아무래도 내가 보기에 지금 손자가 그 주인집 딸 경숙이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 걔 마음에 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할머니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경숙이는 너보다 많이 배웠다. 여자가 남자보다 많이 배우면 못 쓴다. 네 이런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중학교 나온 여자를 얻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공 남자가 화가 나죠. 아니 요즘 세상에 중학교 나온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가 뭐 저 집에도 있고 저 집에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역시 할머니도 본인이 여성이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예전 시대를 살아오시면서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가해졌던 여성이 교육 많이 받으면 뭐 의견만 뭐 많아지고 집안일을 못한다. 뭐 이러한 어떤 그 편견 속에서 할머니의 사고관이 굳어진 거죠. 네. 암탉이 울면 맞아요. 집안이 망한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걸 할머니가 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또 그렇더라고요. 네. 할머니 참. 네. 뒤에 가면 근데 할아버지는 반대의 얘기를 하세요. 네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여자는 꼭 대학 나온 사람을 얻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할아버지는 또. 그러니까요. 이 소설이 참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도 계속 그 저번에 했던 그 딸에 대하여처럼 이분들이 걸어온 어떤 삶의 이력들을 보면 그렇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 이해하게 되고 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요. 어른들을 봤고요. 예.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랑 또 제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뭐랄까요 그분들의 그 의도가 어떤지는 알 것 같습니다. 네, 또 손자를 생각해서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더라.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역시 손자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네, 이런 말씀을 하는 거니까요. 자, 취직에는 실패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경숙과의 그 미묘한 만남도 실패로 돌아가요. 예, 경숙이가 이제 눈길을 잘 안 주죠. 네. 괜히 타박이나 하고.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네. 이런 얘기나 남겼죠. 경숙이가 좋아하는 남자가 실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남자가 유부남이래요. 네. 그래서 이 주인공이 혼자서 상상을 하죠. 네. 그 유부남과 같이 있으면서 자기 운전수 자리, 기사 자리를 알아봐 준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본인의 순전한 상상이고요. 상상 속에서. 그 다음에 경숙이 뭐 공식적으로는 친구와 방을 얻어서 자취한다라고 했지만 실은 이제 남자와 그 동거를 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동네에 퍼졌고 또 실제로는 그 남자의 아내와 그 친척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 주인집에 찾아옵니다. 찾아왔어요. 네. 그리고 행패를 부리죠. 그래서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납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경숙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집으로 돌아온 경숙이의 모습은 굉장히 야위였어요. 앞에서 호프집에서 둘이 한잔 했을 때 볼 우물이 예쁘게 패였다 라고 했는데 통통하던 볼이 쏙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경숙과 내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도 좀 들려드릴게요. 언젠가 나는 경숙과 칫솔을 물고 마당에서 마주친 적이 있다. 그녀의 얼굴을 못 본 지 넉 달 만이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보루물이 패던 통통한 볼이 홀쭉해져 몇 달 새에 나이를 서너 살은 더 먹은 듯 했다. 그녀는 나를 보자 갑자기 생각난 듯 입에 든 치약 거품을 뱉어내고 물었다. 참, 취직했다면서요? 아, 네. 나도 입에 든 양침물을 재빨리 뱉어내며 대답했다. 뭐 하는 일이에요? 골프숍에서 일해요. 그럼 골프채 같은 거 파는 거예요? 네. 뭐 괜찮겠네요.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 상대하는 게 깔끔하지. 그녀는 나의 새 직장에 대해 제멋대로 평가해주고 방으로 들어갔다. 돈 있는 사람을 상대했다가 봉변을 당하고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 모양이었다. 이후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깔끔하게 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얼마 뒤 우리가 그 집을 떠나 경기도 북쪽의 한적한 변두리로 이사를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나이에 사랑이 끝나가는구나.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그래 이게 리얼이지. 예, 이런
마음도 또 들더라고요. 경환 씨는 어떠셨어요? 일단 굉장히 위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돈 있는 사람 상대하는 게 깔끔하지. 이렇게 한마디 남기고 떠난 그녀를 돈 있는 사람 상대했다가 봉변을 당하고도 생각이 바뀌지 않은 모양이다. 그 이후로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깔끔하게 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제 완전 인연이 예. 다 끊어진 거죠. 예. 이런 문장들이 뒤끝 있는 문장. 네. 예. 재밌었습니다. 네. 참 어쨌든 이후에는 경숙이라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청량리에서 살던 그 쇠빵살이는 이제 끝이 났고요. 경기도 북쪽의 변두리로 이사를 온 다음에 할아버지와 내가 봄에 우이동으로 꽃구경을 가게 돼요. 할아버지가 어찌된 일인지 이렇게 자꾸 바깥나들이를 하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할머니가 왜 저 양반이 저런지 모르겠다고 예, 저렇게 핀잔도 주시고 하는데 결국 손자인 나와 할아버지가 우이동으로 벚꽃 구경을 하러 갑니다. 근데 이렇게 소설 전반적으로 배경이 되지 않다가 마지막에 배경이 되는 곳의 제목이 소설의 제목이라는 거 지금 이렇게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전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이동에 가 보았고 거기서 비슷한 일을 겪으셨을 가능성이 많겠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뭐라고 짐작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러게요. 거기에 방점을 두고 이게 소설 제목까지 된다는 여쭤보시죠. 게. 예. 이제 저희 천명관 작가님 만나잖아요. 네. 이 우이동의 봄에 어느 정도가 좀 자기의 경험이 반영되어 있는지 그러니까요. 한번 궁금해지네요. 물어보시죠. 예. 질문거리는 하나. 보통 작가들은 그렇게 답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상상이 아니겠습니다. 예. 아니에요. 대부분 어떤 작가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하기를 즐겨하시는 분도 종종 있어요. 종종. 네. 보통은 그게 사실과 허구가 다 뒤섞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완전히 내가 아니라 나의 어떤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죠. 그러면은 우이동에 가신 적은 있으시죠? 하고 취조를 좀 하나하나 계속해서. 뭐 골프숍에서 일한 건 사실이니까. 예. 자, 할아버지와 내가 이렇게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나들이를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참 이제 힘들어 하세요. 원래 몸이 안 좋으셨고 또 이렇게 산길을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숨을 좀 헐떡이시는데 내가 할아버지를 업어드리기도 하죠. 네. 참 이러면서 할아버지와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상 소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예. 어떤 거짓말인지 이 실체가 여기에서 드러나죠. 오늘은 아무래도 단편 소설이다 보니까 실체를 여러분께 다 공개해 드릴 때가 되었네요. 네. 이 작품이 또 나온 지가 뭐 2012년에 발표가 됐고 5년이나 됐으니까 읽어보실 분들은 많이 또 읽어보셨을 테고요. 네. 네. 소개해드리죠. 애비한테서 연락은 오냐? 잠시 후 할아버지는 담배를 한 대 피워물며 대수롭지 않은 어조로 물었다. 그동안 한 번도 묻지 않던 질문이었다. 아버지는 파산한 후 할아버지와 사이가 틀어져 1년 넘게 집을 찾아온 적이 없었다. 가끔 가게로 전화하세요. 그래? 뭐 누군들 안 그랬겠냐마는 네 애비도 고생 많이 했다. 사업한답시고 집까지 다 팔아먹고 알거지가 되었지만 어쩌겠니. 제 푼수가 그거밖에 안 되는걸. 그게 다 살아보려고 애쓰다 그런 거니 달리 원망할 것도 없다. 할아버지와 나는 계곡을 나와 벚꽃이 깔린 아스팔트 길을 따라 내려갔다. 가파르지 않은 내리막이어서 할아버지의 걸음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사실 내가 너한테 거짓말을 한 게 하나 있다. 전에 대통령 뽑는 거 말이다. 내가 실은 김대중이를 찍었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래. 어차피 떨어졌으니 하나마나한 얘기지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선거인데 까짓것 한번 찍어주지 뭐 하는 마음으로다가 찍었다. 평소에 입만 열면 김대중 욕을 하던 할아버지에게 죽기 전에 무슨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걸까?
나는 뜻밖의 사실에 놀라 할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이도 고생 많이 했나 보더라.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하기사 누가 되든 세상이 쉽게 바뀌기야 하겠느냐만 그래도 뭐 좀 다른 게 있을까 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다고 뭐 내가 김대중이를 좋아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냥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마음으로다. 뭐 어차피 안 된 거니까 입에 담을 일도 아니지만서도. 우리는 벤치에 앉아 길가에 핀 벚꽃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꽃은 아름다웠고 아름다워서 슬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다. 그것은 가난한 우리가 누리는 가장 저렴한 호사였지만 한창 만개한 벚꽃은 너무 화려해 나에겐 꿈속인 듯 도무지 현실감이 없어 보였다.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꺼냈는진 지금도 알 수 없다. 나는 차마 할아버지를 돌아보지 못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저도 할아버지한테 거짓말한 게 있어요. 작년에 병원에서 보호자 오라고 해서 한번 간 적 있었잖아요. 그래, 그랬지. 그때 제가 의사 만나고 와서 별일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폐암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때 의사가 그랬어요. 폐암 4기라고. 그래서 오래 못 사신다고. 그래, 얼마나 더 산다고 그러디? 할아버지는 남의 얘기를 하듯 담담하게 물었다. 길어야 6달이래요. 6달? 네. 잠깐, 너 그때 병원 다녀온 게 작년 봄이니까 벌써 1년 전 아니냐? 네, 그렇죠. 이때였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허허 웃음을 터뜨렸다. 유쾌한 너털 웃음이었다. 내가 의아한 얼굴로 쳐다보았지만 할아버지는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아니, 웃음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나중엔 아예 입을 크게 벌리고 젊은이처럼 깔깔대더니 종국엔 쿨럭쿨럭 한바탕 기침도 쏟아냈다. 당장 숨이 넘어갈 듯한 밭은 기침이라 나는 할아버지의 등을 두드리며 괜찮으시냐고 물었다. 그는 괜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지만 웃음과 기침이 뒤섞인 기묘한 소리는 한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다 겨우 소리가 멈추자 할아버지는 웃음기가 채 가시지 않는 얼굴로 버럭 소리를 질렀다. 예끼 인서가 6개월이면 난 작년에 벌써 죽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살아서 꽃구경까지 나왔으니 다 말짱 거짓말 아니냐. 그러게요. 하여간 그때 의사가 그랬어요. 6개월이라고. 하여간 그 도둑놈의 새끼들 말은 믿을 거 하나 없다. 그런데 왜 그랬니? 뭐가요? 왜 그땐 얘기를 안 하고 인제 와서? 어차피 얘기해봤자 소용없잖아요. 나는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아 입을 꾹 다물었지만 그것은 사실이었다. 파산한 가족이 할아버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병원에 다녀온 뒤 나는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거짓말을 했다. 다 괜찮다고 했다. 그래서 그것은 나만 알고 있는 평생의 비밀이 되어버렸다. 할아버지는 무심코 담배를 다시 꺼내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난 이미 6개월 전에 죽었어야 할 몸이구먼. 진지게 죽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야. 근데 너 배 안 고프냐? 배요? 몸뚱이를 놀려서 그런지 난 배가 고프구나. 아까 올라오는데 보니까 저 아래서 녹두전을 팔던데 냄새를 맡아보니 돼지 비계를 넣어서 제대로 부치는 것 같더구나. 그럼 빨리 내려가서 빈대떡 먹어요. 저도 이제 배가 고프네요. 서로에게 처음으로 거짓말을 고백한 두 남자는 터덜터덜 아스팔트 길을 따라 내려갔다. 한참 말없이 걸어가던 할아버지는 나를 돌아보고 웃으며 말했다. 배가 고픈 걸 보니 내가 아직 죽은 건 아닌 게로구나. 백발이 하얗게 날리는 할아버지의 주름 깊은 얼굴 뒤로 꽃비가 우수수 쏟아져 내렸다. 네. 소설의 마지막 문장까지 읽어드리는 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단편이니까 가능하죠. 참 아름다운 마지막 장면이네요. 아름다운 엔딩처럼 보이는데 저는 이 아름다움에 그 비극이 섞여 있어서 처연한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김영삼 후보가 아니라 김대중 후보를 찍었다는 것. 저는 그것도 물론 놀라운 어떤 비밀이었지만 사실은 할아버지가 폐암 말기였다라는 걸 끝까지 숨기고 있던 그 나.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듣게 되니까 이거 자체가 참 비극의 한 장면이고 그 비극이 꽃으로 이렇게 뒤덮이면서 어떤 나에게 슬픈 아름다움 같은 걸 느끼게 하는구나. 예. 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할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너털 웃음을 지으시고 웃다가 기침도 하시고. 예. 그 후로 얼마나 사셨는지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네. 예. 어쨌든 폐암 4기였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6개월만 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미 1년이 넘었어요. 아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암세포가 다시금 사라져서 더 오래오래 사셨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뭐 그렇기도 한데 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저는 만약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오래 사시지 못하고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하지도 못한 채 사실은 제가 할아버지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한 채 할아버지를 떠나보냈다면 전 나라는 이 주인공이 평생에 죄책감을 안고 살았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뭐 일종의 죄스러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소설 서두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저는 만약 할아버지께 그 말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압감을 안고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라는 대답이 어떤 가난의 그 상황을 또 대변해주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할아버지도 대단한 게 이제 본인도 평생에 살아오면서 가져왔던 인식의 결정 자체를 바꾸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저는 그 지점도 이 할아버지의 엄청난 변화구나. 네. 놀라워요. 생각하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정말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네, 죽기 전에 그냥 한번. 근데 할아버지도 김대중일 찍었느니라. 그쵸. 세상 사람들이 뭔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런 걸 방증한 대목이겠죠. 그래서 이 우이동의 봄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삶이었고 힘든 그런 생애였지만 잠시나마 벚꽃처럼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던 그 지점을 특화시키는 네, 그런 내용으로서 이 작품을 좀 기억해달라. 그리고 내 추억을 그런 식으로 좀 장식하고 싶다. 이런 바람에서 우이동의 봄이라는 제목이 붙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작품이고요. 인상도 많이 깊이 남습니다. 천명과 작가님을 이제 우리 낭독극장에서 만나고 작가와의 대화를 나누면 정말 팬심 가득하게 인터뷰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 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2012년에 나온 소설이고 2014년에 소설집으로 묶여서 나왔는데 약간씩 이제 표현들이 걸리는 부분들이 저는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문학계에 그 정치적 올바름, 네, 또 편향된 젠더 서술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20대 남자인 내가 이 여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 여기에서 이 시선에 대해서 저는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지점도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퀴어 서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뭐 여러 가지 예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언급한 적이 있고요.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문학계가
섬세해지고 예, 그래야죠. 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낭만 서점을 진행하는 요 몇 년 사이에도 변화를 느끼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